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 남 이야기가 아닌 분들 많으시죠? 일주일에 3번 빨리 걷기를 하면 산소가 뇌로 공급돼서 건망증이 예방되고, 또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면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두뇌 나이가 젊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함께 하시면서 지식과 건강 모두 챙기시면 어떨까요?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환태 법률자료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희 해외자료조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가입자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보험회사에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학생의 경우가 공적 보험의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갈 때 아무런 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종합병원에 입원한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유로 최대 28일간 280유로의 입원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의료보험법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독일이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보험 예산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승 없이 모든 사람이 우수한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구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를 위해 재정구조 및 질적 지속 발전을 위한 의료보험법이 최근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의료보험 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의 질 강화를 보장하여 의료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의료보험비 부담금이 저렴한 다른 의료보험 회사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네. 또한 환자는 질적으로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의료연구소를 설립하여 의료 서비스 질적 기준을 확립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혜택을 높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가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의 이 의료보험 관련한 재정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번 새로운 법 제정 때문에 혹시 가입자들의 부담금이 높아질 염려는 없는지 그 점도 좀 말해주세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은 독일의 경우 건강펀드 수입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독일의 건강펀드는 대략 1996억 유로로 원화로 약 239조 9,970억 가량을 의료보험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의료보험 부담금은 2015년부터 15.5%에서 14.6%로 감소되었습니다. 15.5%였을 때는 피고용인과 연금 수령자는 8.2%의 비용을, 고용인은 7.3%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였는데요. 여기에서 피고용인과 연금 수령자의 비용 부담금을 7.3%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0.9% 감소시켰습니다. 네. 이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던 0.9%의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신하여 정부는 의료보험 회사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회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의료보험 회사들은 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 소득인 2% 이상의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금 인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의료보험법은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는 반면 또한 저소득 의료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는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제때 잘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어디를 가나 주차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주차난이 심각해서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영국은 주차난보다 엄격한 주차 관리 때문에 운전자들이 힘들어한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국 사람들은 엄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실제로 영국 문화원이 세계 다양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이 엄격함이 영국 사람들의 큰 특징이자 또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엄격함은 영국 지자체의 주차 관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차량 기사들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주차하고 있다가 과태료를 그 딱지를 받아서 네. 요금을 냈다는 신문 기사에까지 있었는데요. 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차량 경우에는 내야 될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당연히 물어야 했을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영국에서는 약속된 주차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원성을 많이 사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엄격한데. 네. 근데 이 출차하면서 주차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제대로 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Pay and Display라는 그런 형태의 주차장을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형태는 주차 관리 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 사람이 자기가 뭐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주차하겠다고 예상되는 시간만큼 정해진 주차 요금을 기계에 내고 그 영수증을 차량 앞유리에 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단속 요원이 다니다가 만약에 거기서 뭐 1분이라 늦었다. 그러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 또 1분만큼의 그 추가 주차 요금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차할 시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영국에선 주차 때문에 시시비비가 정말 끊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새로운 주차 규정 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새로운 주차 규정 내용을 지난 3월 6일 에릭 피클 지방자치부 장관과 패트릭 맥로린 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면서 상식에 기초하며 시내 중심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내 중심과 상권 활성화까지 말하게 된 것은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내로는 차를 가지고 뭐 쇼핑 같은 걸 하러 갈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겠어요. 엄격하니까. 네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규정으로 달라질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잉글랜드의 규정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이 Pay and Display 아니면 시간제 형태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경우에 10분의 유예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예 시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학교나 버스 정류장 아니면 버스 전용 차로 같이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은 자동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부과하던 CCTV 주차 단속 이런 방식을 금지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부 장관이 말하기를 새 주차 법규는 시내 중심 상권, 운전자,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큰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차 법규를 상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주차 법규는 2015년 3월 4일에 상하 양원을 이미 다 통과하고 국왕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법안이 있는데 이 규제 완화 법안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수준에 아마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반길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반대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는 없나요? 영국 지방정부협회 회장이 말하기로는 10분 유예 시간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말하고 또 CCTV를 이용해서 그 자동 주차 단속을 하던 것을 금하게 되면 어린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교통 혼잡이 가중되면서 버스 이용객들이 아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화제를 전환해서요. 다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비밀 출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밀 출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비밀 출산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베이비 박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하게 출산을 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네, 방지하기 위해서 아. 독일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네, 네. 연방가족부에 따르면 독일에는 매년 20명에서 35명의 아이가 출산 직후 유기되거나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 임신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흔히 그들은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출산법은 엄밀한 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어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임산부가 네.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산부의 비밀 출산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산부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비밀 출산법은 위기 상황의 임산부와 아이를 위해 임신 기간 출산 후까지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임산부를 위해 최초 상담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무료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거주지 인근의 상담 기관을 연결하여 줍니다. 네. 상담은 익명으로 독일의 외국인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들은 연방 전역 1,600여 개의 임산부 상담 기관에서 출산 전과 후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밀 출산은 이러한 상담 과정 없이 출산 직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비밀 출산 비용은 개인이나 의료보험 등의 서비스 기관이 지불하지 않고 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비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친모가 아이 양육을 원하지 않으면 기아, 즉 버려진 아이와 동등하게 입양 보내지게 됩니다. 입양은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되는데 네. 입양 전 비밀 출산한 어머니가 익명을 포기하고 어머니임을 증명하고 아이의 안녕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엔 원칙적으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친모가 누군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독일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비밀 출산법으로 자신의 출생 정보 사항에 관한 아동의 알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즉 아이가 16세가 되면 어머니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인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 기간은 이들의 정보를 봉인하여 연방가족과 시민과제청에 보내고 여기에서 보존하게 됩니다. 사적 비밀 출산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형법 제203조 제1항 제4A호에 의해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차별받는 미혼모들이 많거든요. 관련법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희 조사관님, 미국의 화장실 법안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 대법원은 곧 미국 전체에 적용될 동성 결혼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법안은 바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권리, 성소수자 권리에 관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법안이라고 할 때 바로 그 골자는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신의 출생 성별을 따라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는 성 정체성에 따르게 할 것이냐가 바로 네. 그 골자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군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이번 화장실 법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독립법안은 아니지만 주 교육법의 한 조항을 수정하는 형태로 남녀공학 화장실 법안이라는 것을 주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법은 남녀공학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활동 아니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라커룸이라든지 화장실, 탈의실 이런 종류의 학교 시설을 여학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학부모나 보수적인 분들은 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뭐 다른 주들은 어떤가요? 네, 반대로 플로리다에서는 올 3월 4일에 주의회 하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본인의 신분증에 적힌 성별과 맞지 않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고의로 들어간 경우에는 네. 경범죄로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강간 사건 등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화장실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트랜스젠더들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켄터키주에서도 올 2월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본인의 원래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켄터키주에서의 논란은 작년에 그 루이스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한 학생이 라커룸이나 화장실 등을 여학생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주장을 학교와 그러니까 카운티의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골자로 하는 지침을 채택을 했는데 네. 그 지침에 대해서 또 여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확산이 되자 주 상원에서 올 2월에 남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남학생 화장실, 여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는 샤워룸과 라커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이 법안은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 상원은 통과했는데 그 켄터키주의 주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이어서 통과를 네. 이미 했는데 네, 네. 이제 주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주 하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어서 그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아, 참 어려운 사안이네요. 각 네. 주마다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는 네. 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알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 또 입법 소식 전해주신 김한태, 김영희 두 분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소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다른 언어상 국회를 듣는 다른 언어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어떤 상이에요? 어떠한 용어, 어떠한 표현을 썼느냐, 무조건 소리나 지르고 구태적인 그런 건 하지 않았느냐, 품격 있는 태도를 취했느냐,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제가 그만한 인물이라는 건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상을 주시니까 뭐 저로서는 개인적인 기쁨이지만 앞으로도 좋은 언어 사용하고 바른 표현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도전책을 많이 읽으신다 들었는데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기품이 있죠.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게 담겨 있는, 여전히 미래는 과거에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과거에 관한 좋은 양서들, 그거는 기본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추천하실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어떤 책인가요? 보여드릴까요? 예.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On Our Way 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On Our Way는 우리의 길 위에서 이렇게 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서양 사람 대부분 다 그러하듯이 my family, my house 전부 my로 씁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말하자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왜 제목 속에 our란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한 철학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경제 정책을 도입한 소위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구해냈고 전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이었거든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철저하게 시장 경제 위주였기 때문에 저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해 가기 위해서 이분이 채택한 방법이 저 유명한 노변 정담, Fireside Chat라고 이분이 그 라디오 그 당시에 보급된 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시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내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 소통의 그 기법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예, 1929년 10월 24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뉴욕 그 정권거래소에서 거기 목요일이었는데 소위 검은 목요일, Black Thursday라 해가지고 이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너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재고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고 생산을 줄이게 되고 따라서 고용을 덜하게 되고 25% 정도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오니까 금과 화폐를 빨리 찾아가려고 서로 찾아가려고 하는 소위 뱅크런 은행으로 사람들이 전부 그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은행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감이 극대화되면 그것이 옆으로 파급이 돼서 전국적인 뱅크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현상이 1929년도 초에 그게 대공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프레이드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 은행들에 대한 잠정적인 영업 폐쇄를 했습니다. 노변 정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은행이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More important than currency, more important than gold, and that is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themselves. Confidence and courage are the essentials of success in carrying out our plan. Together, we cannot fail. 사실상 일주일 뒤인가 아마 이런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은행으로 찾으러 달려가지 않았어요. 뭐냐? 이분이 그런 노변 정담을 통해서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다 하니까
국민들이 일단 이 사람을 믿고 정부를 믿은 거죠. 그 시장에 돌던 불안감과 또 이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의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은행과 금융 쪽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죠. 뉴딜이라는 이름이 자기 그 표현에 의하면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공정한 대우라 해가 스퀘어 딜이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뉴 프리덤을 해가지고 신자유주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조화를 합니다. 조화. 뉴 프리덤의 뉴, 스퀘어 딜이라는 거기에 딜 두 개에서 그래서 뉴 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도입된 이론이 케인즈의 경제 이론입니다. 그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자. 일자리를 만들면 노동자들한테 일자리 고용의 기회를 주고 그러면 소득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뉴딜 정책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테네시강 그 유역, 그 계곡에 댐을 만들고 또 하나는 오하이오주와 그 주변 강이 그 당시에 범람이 잦았습니다. 범람이 막 홍수가 많이 나니까 한 30만 명의 그 청년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30만이면 자기 가족까지 한 100만 정도가 되죠. 한 100만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야 할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그런 정신적 가치가 있다.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게 지켜져야 된다. 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라는 어찌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죠. 그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겠다 하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지요. 그 국가적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도 기업하는 사람도 산업계도 그다음에 노동자도 일반 시민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책임 그다음에 국민의 의무 이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그 변화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를 배우는 거거든요.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조용하게, 왜냐하면 떠들썩하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그 조용히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런 신념과 철학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건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아름다운 글, 삶의 희노애락이 진하게 배어있는 살아있는 글.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는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지침서로 개성 있는 글쓰기 방법에서 출판사 투고, 마케팅까지 책 쓰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냈다. 평범한 직장인이던 저자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연과 색다른 관점으로 책을 쓴 저자 9명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책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글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비밀이 밝혀진다. 무엇인가 쓰고 싶어 가슴속이 뜨거워질 때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도건전평이 선정한 책은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배경재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라거나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책 한 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교수님 이 책과는 어떤 인연 있으세요? 제가 문헌정보학과이기 때문에 가끔 서평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책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차게 소개해주고 있어서 서평을 좀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먼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보시면 부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처음 보면서 이게 좀 약간 과장된 바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긴 했는데 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책을 쓰기 위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출판사 기획서 작성 또는 목차를 쓴다거나 책 제목을 쓰는 요령 또 글솜씨를 놀리는 어떤 방법에 이르기까지 네, 네. 아주 미주알 고주알 선배가 옆에서 알려주듯이 좀 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아, 또 이 책의 장점은 아마추어였다가 책을 출간한 이후에 삶이 달라진 작가 9명을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변에 보면 요새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특급 비밀을 공개한 저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저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책의 저자인 임승수 작가 또한 사실 한때는 벤처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네. 근데 2006년도에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갑자기 전업작가로 전환을 한 다음에는 무려 8년 동안 약 15권의 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네. 특히 좀 많이 알려진 책으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상당히 딱딱한 책인데 네. 이 책을 풀어서 설명하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아. 책을 출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사회 분야의 책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대중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작가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스스로 공학도에서 전업작가로 변신한 과정을 책에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 작가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책을 쓴다라고 사실 당연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정도가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절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책을 쓰게 됐다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초판 1쇄도 다 팔리지 않아서 쫄딱 망해도 난 괜찮다 싶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서 본인은 전업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작가가 비유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연료가 한정된 차를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한정된 연료 때문에 목적지까지 바로 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이 차에 비유를 한다면 왜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는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가지만 유독 인생에서는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가에게는 이런 책 쓰기가 인생에 있어서 바로 달려가야 될 그런 목적지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자가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첫 책을 출간한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초청도 받아서 가고 전국으로 강연도 다니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저자처럼 책을 써서 삶이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의 얘기가 실제로 실려 있다고 하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출간한 이후 삶이 달라진 저자 9명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저자인 은수연 씨의 사연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은수연 씨 같은 경우는 친아빠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무려 9년에 걸쳐서 당했었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정도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은수연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연재하게 된 그 계기가, 책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4년 동안 연재하던 글을 모아서 이제 묶어서 내게 된 건데요. 자기 수기를 연재하는 그렇죠. 걸 모아서 책으로 예.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책으로 내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또 소재가 되었던 좋은 책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안네 프랑크의 안내의 일기라든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했던 책들을 보고 네. 이제 이 작가도 나도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될 때 은수연 씨는 상당히 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지만 네. 결과적으로 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고통들이 본인에게서 더 이상 고통이 안 됐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네. 정말 책으로 인해서 삶이 좀 바뀌게 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일상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평범하거든요. 특별한 일들도 좀 없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도 책을 쓸 수 있는 방법, 소재거리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그 일상 생활을 살면서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라는 책을 쓴 박신영 씨와의 인터뷰를 보면 네. 남다른 호기심 또는 궁금증 이런 것들이 글쓰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박신영 작가는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서양 동화들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유럽은 왜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렇게 나라도 많고 또 왕자도 많고 공주도 많고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 네. 또 특히나 왕자들이 왜 이렇게 공주들을 만나면 맞아요.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왕자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무작정 쪼돌아다녀도 네. 큰 문제가 없는 걸까? 이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깊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네. 바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신영 작가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17세기경에 상당히 작은 나라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여 개로 이루어진 나라들로 구성된 연방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각 나라마다 공주와 왕자들이 많았는데 이 왕위를 계승받는 왕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이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는 왕자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신변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네, 네. 또 커서 할 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자들이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지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이웃 나라의 첫째 딸, 첫째 공주와 결혼을 해서 또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는 게 또 하나의 해법이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예전의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호기심들이 풀려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책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마탄 왕자한테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작은 호기심이 시작된 것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근데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전에 알퐁스 토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도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수업의 줄거리는 그렇죠. 주인공이 프란츠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알자스주에 살고 있죠. 네. 근데 이 평소에 지각을 항상 자주 하던 지각대장이었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 지각을 해서 갔더니 웬일로 선생님이 지각했다고 야단을 치지 않고 학급 자체가 좀 우울한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날 선생님은 이 수업이 사실은 마지막 수업이다. 이런 걸 알리면서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알자스주와 로렌주가 프로이센 영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이 금지되고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독일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설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모기맨 채로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네. 쓰면서 네.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박신영 작가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알자스-로렌 지방이 사실은 예로부터 동프랑크 지방 영토에 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독일의 영토였다가 사실은 17세기 때 30년 전쟁 후에 베스팔렌 조약으로 프랑스 영토가 이제 그때 비로소 됐던 거고 이미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독일권의 영토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독일어를 쓰고 있었고 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상류층 일부였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 이후에 알자스-로렌을 잃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오랜 세월 이미 독일 영토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잃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해서 보자면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조선에서 더 이상 일본어를 못 가르친다. 그래서 침울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과 네.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철저히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이었군요. 예. 마지막 수업을 읽고 나서 몰려왔던 감동이 갑자기 사그러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개성 있고 좋은 글을 쓰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개성이 남들한테 없는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작가가 말하는 개성은 이렇게 단순히 남들과 다름이 아니라 바로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관점에서는 콜럼버스가 사실 지리상의 새로운 발견을 한 위인일 수도 있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살던 선주민의 관점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자로 또 얘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게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사건이라든가 사물을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보던 그렇게 길들여졌던 상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은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주 짧은 시이긴 하지만 네. 고은 시인은 이 시를 쓸 동안은 사람이 아니라 파리의 시점에서 관찰을 하고 상황을 떠올린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어진 파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오늘 하루도 다 가고 있다. 고운 순간의 꽃. 방금 도끼에 쪼개어진 장작. 속살에 쌀랑눈 뿌린다. 서로 낯설다. 고운 순간의 꽃. 예, 방금 봤던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거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관점이 새롭고 또 개성 있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읽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글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이 보라고 쓰는 거죠. 네. 일기 빼놓고는 모든 글이 사실은 남이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조언하는 것이 구체적인 독자를 좀 염두에 둬라. 그래서 아주 독자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둘수록 글을 쓸 때 어휘가 보다 명확해지고 또 문장체도 그 구체적인 독자에 맞게끔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또 누가 주로 읽을 책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책의 네. 디자인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느냐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겟 독자층이라고 하죠. 예.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아무리 이 독자층을 겨냥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책 속에 감동적으로 글 쓰는 방법이 언급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감동은 우리가
그 사실 안타깝다, 슬프다, 불쌍하다 이런 단어로 쉽게 전해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감동을 주는 디테일을 잘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소설가 김현수 씨가 우리가 보낸 순간이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0초 안에 소설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봄에 대해 쓰고 싶다면 이번 봄에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세요. 사랑에 대해 쓰지 말고 사랑할 때 연인과 함께 걸었던 길, 먹었던 음식, 봤던 영화에 대해 쓰세요. 감정은 절대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달되는 건 오직 우리가 형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앞으로는 봄에 시간을 내 특정한 꽃을 보러 다니고 애인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맛이 어땠는지, 그날의 날씨는 어땠는지를 기억하려 애쓰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슬프다는 단어는 이렇게 슬프다고 이렇게 감정이 와닿지는 않지만 네, 네. 슬펐던 경험에 대해서 디테일을 쓰면 슬픔이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저자가 좋은 예시를 잘 들여서 설명을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은 어떻게 체계되는가? 이 책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 몇 년 전부터 국내 도서관에서 사실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이요? 예, 맞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사실 우리가 도서관에서 물리적인 책을 제출하는 것처럼 사람을 도서관에서 만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지닌 사람책을 도서관에서 선정해서 제공을 하면 그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이용자들이 4명, 5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서 그 네. 사람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은 사실 덴마크에서 2000년부터 유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상당히 도서관에선 인기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 최근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다채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책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또 방법론적인 하나의 또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책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가 사실은 책이죠. 그래서 이 삶을 책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삶은 어떻게 체계되는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교수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작가가 딱 한 문장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책을 못 쓰란 법은 없겠지만 책을 쓰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또 남다른 어떤 궁금증, 관점의 차이, 관점의 전환, 또 깊은 성찰과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과 또 남다른 관점을 키운다면은 책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책 속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백영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공용어로 통하는 영어. 그런데 영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문법과 맞춤법은 언제 정해졌을까요? 영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줄 책,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어의 역사에 주목하며 끊임없이 탐구해온 작가 필립 구든.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영어의 역사와 영어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게 됐는지에 대한 해답을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시초인 중세 초기 앵글로색슨의 영어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셰익스피어 등 영어의 사회학적, 문화적 변화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오케이, 파우와우와 같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을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는 역사서를 즐겨 읽는 독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영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여겼던 독자들에겐 커다란 반전을 선사할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분단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두 나라, 독일과 한국이 반공주의를 연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반공의 시대를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 우리는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함께 분단의 경험과 통일 방안에 대해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사회학자 16명은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은 반공주의에 주목해 연구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1945년 이후 반공주의가 생성된 배경과 사회, 정치적으로 끼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나아가 냉전이 종식된 지금은 반공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여전히 분단 중인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향후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월을 가장 설레고 바쁘게 보낼 사람은 새내기 대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대학의 현실과 청년들의 자화상을 담은 책,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를 소개합니다. 대학과 인재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배움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청춘들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대한민국 교육의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책은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정리, 나아가 대학의 인재 양성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철저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대학과 청년 인재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생각과 말문을 여는 배움의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도 모두 같은 걸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닌데요. 알렉산드라 호로비츠 박사가 평범한 동네를 걸으며 겪은 경험담을 책으로 펼쳤습니다. 관찰의 인문학입니다. 맨해튼의 활기 넘치는 생활 방식에 매료된 저자는 평범한 동네길을 걸으며 주목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 관찰해 보기로 하는데요. 저자는 11명의 관찰 전문가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자신이 많은 걸 놓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질학자, 시각장애인, 아기, 곤충 박사, 반려견 등 제각기 다른 이들이 바라본 세상을 그려내 일상 속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관찰이라는 자그마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꼽는 최고 경영서이자 미국 경영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책 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이 40여 년 만에 재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금융부문 저널리스트였던 저자는 오랜 취재와 현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12편의 경영 에피소드를 담아냈는데요. 포드 자동차의 실패, 제록스의 성공 신화, 월스트리트를 위협한 한 시골 기업가의 도전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까지 깊이 있게 통찰했습니다. 저자는 기업과 경영 모두를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며 경영과 가치 창출은 돈이나 성과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꼭 읽을 책들로 책장이 넘쳐날 때 도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도서 공유 서비스는 책을 보관해주는 대신 내가 맡긴 책을 남에게 빌려주고 또 남의 책도 빌려보고 원할 때 다시 책을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인데요. 봄을 맞아서 애물단지였던 책도 정리하고 이웃들과 보물 같은 책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